이란은 중동의 패권 국가를 지향한 거죠.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 중심의 중동 질서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면 대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거죠. 김정은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실패했다? 아니에요. 저게 북한 체제의 균열을 가속할 수도 있어요. 많은 전자장비는 다 망가져요. 영원히 못 쓰게 돼요. 근데 이걸 3주 만에 세워서 진수까지 했어요. 김주희 데리고 색칠 다 하고. 이게 가능해요? 수천 명이 보고 있는 데서 엎어졌잖아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김명식 해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김명식이 사진이 사라졌어요. 과거 사료를 볼 땐 처형이에요. 간첩들을 색출하는 심화조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요. 무려 2만 명을 색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찍소리 하겠어요? 박사님 1부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완전 대패해서 박살 나가지고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손을 내밀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완전히 핵 개발 포기하고 외국에서 핵연료 사와서 안전하게 평화적으로 그냥 원자력만 할지 아니면 이 기회에 야 나도 이거 결국엔 핵 개발 안 하니까 두들겨 맞는구나 몰래 더 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이라는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동 좀 우리와 어떤 차이과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북한 핵 문제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이 합의했죠. 90년대 초입니다. 그 다음에 북미 비핵화 공동선언 제네바 합의. 북미 제네바 합의. 그러다가 안 되니까 4자회담, 6자회담, 다자회틀. 네. 그러다 트럼프 시기에 다시 양자회담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게 90년 초거든요.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이제 북한이 시도를 하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죠? 소련 독립 체제가 붕괴할 때 사회주의 체제가.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을 보호해주던 사회주의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급속히 위기로 빠집니다. 북한 경제가. 그래서 94년부터 98년까지 고난행군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는 시기까지 겪으면서 그때 깨달았겠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핵무기밖에 없다. 왜? 완전히 국력 격차가 끝나버리니까요. 네. 남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모르죠. 용도로 핵을 활용할지는. 그러나 초기에는 살아남는 서바이벌, 생존 수단이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핵을 개발한 거거든. 물론 가진 다음 얘기가 달라지죠. 지들이 이제 갑이 되니까 핵을. 이란은 그게 아니다. 방어용이 아니다. 이란은 중동의 패권 국가를 지향한 거죠. 시아파, 페르시아인 이란을 기반으로 시아파 벨트. 네. 아사드 지금 무너졌죠. 아사드라든지 아사드 시리아 정권,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예멘 후티, 레바논도 또 시아파가 많거든요. 그게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는 순위파지만 어쨌든 전략적인데 이런 걸 통해서 사우디와 이란의 아랍의 이 중동의 이 패권을 항상 다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패권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도전한 게 이라크의 후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후세인 정권은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란은 중동의 패권을 꿈꾼 거죠. 페르시아 후예답게. 그러니까 목적이 달랐죠. 자, 우리도 북한이 아무리 방어적인 목적으로 핵을 개발했다고 그러지만 우리한테 이미 이제 실존적 위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란의 핵 문제는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 중심의 중동 질서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신정 정권은 친미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등장을 했고 네. 철저한 반미거든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장기간 인질로 잡았을 정도로 철저한 반미거든요. 철저한 반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인정을 안 할 뿐더러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국가로 생각하거든요. 이란의 패권화는 순위파 왕정 체제를 가진 나라들한테 위협이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순위파 왕정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해져요. 이란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부흥하면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에 이란이 핵까지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끝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지워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란의 신정 정권이니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충돌할 거고 안 되면 핵을 쓰겠죠. 이스라엘이 핵을 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란의 핵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반미 국가인 이란이 중동의 맹주가 되면 중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보고가 이란의 영향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왕정, 순위파의 왕정 국가들. 네. 그렇게 되면 사우디도 왕정이고 네. 순위파의 국가 대부분이 왕정이거든요. 요르단도 부터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그럼 이 왕정 체제가 사실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현대 정치 체제에서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들은 이란에 대해서 순위파 왕정 국가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란의 인구가 9천만인데 사우디는 3,200만, 이라크는 4천만이지만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 30-40%가 시아파거든요. 그럼 이라크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럼 이라크가 시아파 영향권에 들어가면 이제 사우디는 정말로 백척간도의 위기에 서는 거죠. 그다음에 예멘은 사실상 이 트럼프 정권 이전까지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정부였어요. 전선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레바논도 이 시아파들이 거의 인구의 30-40%거든요. 헤즈볼라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중동 전체가 시아파 중심 이란의 그 패권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인도양 서쪽 그다음에 지중해까지도 영향권이 축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고. 네. 여기다 아제르바이잔도 시아파 국가고 또 바레인도 시아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시아파가 90%지만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동만 본다 그러면은 시아파가 이 정도 그 그림으로 가면은 불리하지 않죠. 그렇죠. 불리하지 않죠. 이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 이란은 이슬람 국가지만 지금 샤나메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어요. 천년경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왕조들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우린 제국이었어. 예, 문해력도 높고 이란은 미래가 있는 나라예요. 이 히잡을 쓰고 있지만 여성들의 교육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대학 진학률도 거의 동등하거나 더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여성들이 깨어있네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면 대국이 될 수 있거든. 아니 근데 그 대국이 돼서 나는 힘 좀 쓰겠다가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너네 수니파 박살낼 거야 하니까 이게 위협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관계를 봤을 때 공존이 어렵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지만 같은 시아파가 아니기 때문에 끈끈한 전략적 협력 관계지 끈끈한 쉽게 말하면 핏줄 관계는 아닌 거예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란이 돈 주니까 무기 주니까 협력을 했던 거지. 헤즈볼라와 이란과의 관계와 헤즈볼라 하마스 관계 달라요. 헤즈볼라는 같은 시아파고 이 하마스는 수니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란의 부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골칫거리고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공격했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 지지하잖아요. 맞아요. 영국, 프랑스. 막 선제 공격하고 독일. 막 가차없이 민간인 시설에 폭격해도 막 그게 바로 남의 사령관 죽이고. 그게 바로 이란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 그다음 그 밑에는 기독교 문명권이 기독교 문명권. 이슬람 문명권에 대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이슬람인 왕정 국가들도 내심 뭐 이스라엘과 미국을 이렇게 막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영공 통과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사우디의 실세는 빈살만 왕자죠. 원래 사우디가 친미기도 하지만 70년대는 친중이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70년대에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의 주둔까지 있었어요. 진짜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요인이 있는데 이란 핵합의 이게 헤매는 발길일 때 중국이 끼어들어요. 중국이 끼어들어서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입김이 줄어들잖아요. 친미국가. 또 여기에 빈살만 왕자가 반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까슈쿠지라는 사람을 튀르키예로 기억이 되는데 튀르키예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살해합니다. 이 남의 대사관에서요? 아니 자기네 대사관에. 자기네 대사관. 예, 튀르키예에 있는 튀르키예로 기억이 되는데 이 까슈쿠지가 결혼을 하려고 약혼녀하고 그럼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실종됐어요.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잔혹하게 시신을 없애버렸으니까 이게 전 세계 문제가 된 거죠. 살인마가 된 거죠. 빈살만. 이걸 지휘한 게 빈살만 왕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도덕적으로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이런 잔혹한 인물이 있어. 인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살만은 이제 실권을 장악했어요. 빈살만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잔혹한 인물이에요. 그 정권. 형제들도 막 죽였다. 네, 정권 장악하는 데는 아주 냉혈한 이로 알려지죠. 그러니까 뭐야 날 건드려? 이때 중국이 끼어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빈살만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시아파 얘들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중국이 끼어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이든 시기. 근데 트럼프는 아닌 거지. 트럼프는 뭔 소리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협상이 계속 중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사우디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맞아요. 빈살만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성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쵸. 바이든 때도 어차피 현실을 인정했어요. 맞아요. 빈살만에 대한 제재를 풀었고 빈살만 입장에서는 이제 몸값이 높아졌잖아요. 네. 미국이 오니까 그래 잘 해봐 라고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브라함 협정 2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사이를 좋게 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을 원 일시기에 사우디는 아니었거든요. 사우디까지 포함해서 2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인정한다. 이미 이집트하고는 평화협정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집트는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분쟁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는 균형을 유지했는데 트럼프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후티
때려.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하마스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 정말 처참하잖아요. 너무나 맞아요. 민간인들. 나빠요. 나쁜 거 확실합니다. 그냥 눈 감아줘요. 근데 헤즈볼라 박살내는 거. 시리아는 어쩌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란만 이번에 핵능력 제거하고 고립시켜버리면 사우디 왕정이랑 이스라엘이 서로 평화협정하면서 아브라함 협정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친미가 되는 거죠. 친중은 들어올 틈이 없네요. 지금 틈이 보니까. 없죠. 지금 러우 전쟁 코피 터진 것도 중국이고.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에 1대1로의 중국의 거점이었거든요. 시리아 무너져. 지금 공들였던 사우디가 이제 완전히 등 돌리고 미국으로 가. 그 친했던 이란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중국이 코피 터지는 거죠. 야, 이게 중국 견제도 되고 이란 문제도 해결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힘도 세우고. 이게 핵 문제가 또 왜 다르냐?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어요. 전술핵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은 동맹 관계예요. 네.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조중 5.2 상호 원조 제약. 뒤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아. 러시아하고 거의 군사 동맹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대미 공격 능력은 없어요. 네. 현재까지. 북한이 핵을 이미 장기간에 가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뒤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 게 도움도 되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 이게 안전파도 되거든요. 왜냐 북한이 사고 치면 중국하고 러시아도 피해가니까 이쪽이 자국의 이해관계에서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네. 아주 친한 것 같지만. 근데 중동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란이 마음만 먹으냐 쏘니까. 이란이 가지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격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미 과거에도 이라크 원자로 시리아 원자로 폭격을 했던 거고 이번에 세 번째 이란을 폭격한 거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그게 실제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박사님. 북한이 핵을 가질 때 한국하고 미국이 뭐 일본도 포함해서 평화협상하고 북한이 뭐 이제 원자로 우리 뭐 지어주고 경수로 원전 지어주고 캐도 이렇게. 사업을 했었죠. 예, 이게 협정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핵의 위협에 놓이지 않았냐. 그 선례를 봤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 말고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란의 핵 무장은 이스라엘에 몰락을 이면 우리 북한의 핵 무장은 한국에게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몰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린 미국의 어떤 핵 우산이라는 안전판이 하나 있죠. 안전판이 하나 있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북한도 몰락이죠. 살아남을 수 없죠, 북한도. 그렇죠. 그러나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동의 균형이 무너지고 아, 급격하게 무너지고 네.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이스라엘의 중동에서 영향력이나 외교안보적 능력은 현저하게 축소되는 거죠. 이제 무력 충돌할 때 함부로 못하죠. 왜? 이란이 핵으로 때려버리면 끝나니까요. 박사님, 그러면 이란은 영토가 크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잖아요. 그럼 그럼요. 똑같이 핵을 가졌다고 했을 때 서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핵무기를 썼을 때 이란은 영토가 크니까 뭐 몇 도시는 파괴되겠지만 살아남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방사능만 해도 이스라엘이 몇 발만 떨어지면 사람들이 못 살 거예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가져도 네. 다른 중동 국가들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건 생존의 문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북한은 핵을 가짐으로써 핵무기 딜레마에 빠졌어요. 핵무기는 첫 번째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드나요? 미국이 향후 10년간 핵무기 현대화에 매년 약 1,000억 달러, 1조 달러를 쓸 생각이에요. 유지 보수. 1조 원전 1조 달러. 1조 달러. 왜냐, 이렇게 핵탄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ICBM. 이거 다 유지 보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운영하는데. 그쵸. 그냥 핵탄두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뭐 옛날에 박찬호 투수 강덕구처럼 손으로 던지나요? 그쵸. 자, 파키스탄 보세요. 파키스탄의 국방비의 거의 절반, 잘은 몰라요. 뭐 국가 예산의 7분의 1. 이 정도로 핵무기 유지 관리에 쓴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난 홍수 뒤처리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IMF 구제금융 받고 있어요. 맞아요. 핵무기 가진 나라가.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 여기서 우리가 다뤘지만 파키스탄이 코피 터졌거든요. 맞아요. 핵무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전력 균형을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가졌거든요. 저 유지보수에 코피 터져요. 지금 뭐 구축함, 신형구축 이것도 핵무기 엎어졌죠 이번에. 네. 핵무기 탑재하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중조유형 공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2023년 9월에 진수했던 김군옥 네. 영호함이라고 하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일설에 의하면 물속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들어갔다 못 나왔다고. 농반 진반. 이게 다 이 핵무기와 관련된 돈들이거든요. 재래식 전력에 쓸 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리하게 재래식 전력 현대화하니까 경제가 엉망이죠 지금. 아. 경제 엉망이거든요. 요 문제가 있고 핵무기 유지 관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 번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 세계가 그걸 용납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절대 불가해요. 그쵸.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용납을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네. 다른 거 다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재는 풀리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구조적인 제약이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점점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개발 단계에서 협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 병에다가 손 넣어서 사탕 꽉 쥐면 안 빠지죠? 네. 놔야만 빠지죠? 그쵸. 놓으면 그동안 헛수고고. 아. 잡고 있으면 손 못 빼고. 나 이거 잡을 거야 할 때 이제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잡을 거야. 그럼 하지 마 말려. 요게 김정일식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저는 나쁘다고 봐요. 핵무기를 가져버렸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거지.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 상태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실패했다? 아니에요. 저게 북한 체제의 균열을 가속할 수도 있어요. 부축하면 또 엎어졌잖아요 지금. 맞아요. 다시 세웠잖아요. 지금 그 책임자를 처형했다는 징후도 있어요. 네. 자, 이란은 거꾸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설을 좀 바꿔볼게요. 이란은 팔레비 왕정 때 여성들이 비키니 입을 정도였어요.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란 분들이 상당히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문해력도 높고, 말씀드렸던 샤남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대소사시를 모두가 즐겨서 읽을 정도로 문해력도 굉장히 높아요. 대학 진학률이. 문화적 교육열도 아주 높고, 사교육도 높고, 거기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긴 문화적 뿌리가 있잖아요. 유산도 그거 있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류도 우리의 긴 문화적 뿌리가 지금 그 바탕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은 게 이슬람 신정 정치거든요. 호메이니. 그쵸. 호메이니 혁명으로 팔레비 무너질만 했어요. 부패하고 무능했어요. 완전.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호메이니도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이게 신정 체제로 와버린 거예요. 종교라는 자본주의는 세속화거든요. 네. 근데 이 세속을 막아버리니까 세계 2위 가스 매장량, 4위 석유, 그 다음에 그 이란인들의 높은 문해력, 그 다음에 기타 자원, 그쵸. 농업과 그 다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영토, 중동의 중심에 있는 그 노른자 위에 그쵸. 거대한 영토. 이게 지금 잠재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아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신정 체제의 붕괴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메네이 인기 없거든요. 88살에다가 지금 지병도 있고 경제는 엉망이에요. 인플레를 30% 40%. 그러니까 계속 때리면 거기다가 여러 번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불만도 많고. 네. 하메네이 신정 정치는 지금 위험해요. 거기다가 지금 꼬리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보고 때린 놈한테 야, 더 안 때리면 나도 안 때릴게. 그죠.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전쟁 수행 능력 뒤에 아무도 없고, 러시아 뒷배 없고, 중국 괜히 꼈다가는 트럼프한테 코피 터질 거고, 그쵸. 시아파 벨트는 조용히 이미 괴멸당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뜻대로 될 수도 있겠죠. 정권 교체나 쿠데타 혹은 뭐 민주국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소설인데 만일에 신정 정치가 사라지면 이란은 그때부터 새로운 날개를 달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잠재력을 이 세속 정권이 들어서면 정말 개혁 개방의 날개를 단 그 온갖 장점들을 활용을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농담입니다만 얘기가 달라지죠. 이란은 정말로 국제 질서와 보편 가치를 유지하면서 중동의 초강대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 만일에 이란이 민주주의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 사우디는 쪼그라들죠. 왕정이잖아요. 거기다 이 거대한 볼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하지 않던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란을 몰락시켰는데 이란 중심으로 이란의 신정 체제의 몰락은 이란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그럼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 독재 체제가 사라지면 저도 탈북한 친구도 많거든요. 네. 저 옛날에 북한에 가서 보면은 똑똑해요. 머리 좋고 자기 미래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술 먹다가 말싸움하다가 저도 말 못하는 사람 아닌데 그 정도로 타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김정은 독재가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구축한 넘어져 3주 만에 세워. 맞아요. 여기저기 떼어갖고 페인트만 칠한 다음에 해 웃고 다녀. 그러니까 이 독재 체제만 없어지면 이 장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이란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피인데 성공 못하겠어요? 개혁개방하면? 맞아요. 이 그림은 좀 복잡하다. 일단 하메네이 정권은 큰 위기를 받을 거다. 뭐 위기를 받을 거고, 그리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제거 못하니까 또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이게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걸 반복할 거다. 완전히 제거 못하더라도 이미 수뇌부도 제거됐고 핵과학자들의 수뇌부들도 제거됐어요. 제거가 아니라 피살된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란이 다시 핵 무장을 나설 가능성, 하메네이 정권 하에서 또 하메네이 정권 붕괴 가능성, 붕괴된 이후에는 시나리오는 또 여러 가지다. 지금 이란 사람들이 만일에 하메네이 정권의 신정 체제가 붕괴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고마워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 어쩌면 지금 잠자고 있는 호랑이 이란을 모든 역사는요, unintended result,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unexpected result,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맞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고로 지금 중국을 잡으려고 미국이 혈안이죠. 네. 근데 그 중국을 오늘날의 지토로 만든 게 미국이거든요. 소련하고 중국이 싸우니까 헨리 키신저 돌아가신 그 양반 핑퐁 외교로 1972년 중국을 끌어내서 78년 중소평의 개혁개방, 79년 수교 해서 중국의 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어낸 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냐? 반은 맞았죠. 중국이 부상하면서 소련은 몰락했죠. 맞아요. EJ,
그런데 또 반은 틀렸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보편국가가 되고 미국 말 잘 들 줄 알았는데 정반대가 된 거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거든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본다면 이란이라는 잠재력, 페르시아 이후에 이걸 본다 그러면은 모르죠. 나머지 이 사우디나 이런 또 왕정 체제, 이란의 잠재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 좀 초라해 보여요. 인구나 문화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사실은 긴 역사적인 맥락과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습니다. 박사님, 북한에서 최신의 구축함이 진수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이걸 인력으로 밧줄로 세웠다. 이거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일단 대단한 거 맞습니까? 그게 과장이에요. 5,000톤급을 10만 명이 당겨도 못 세워요. 이제 인력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거고, 다만 이제 여러 특수 장비를 활용해서 끌어올렸어요. 이제 세웠고, 근데도 엎어진 게 최악으로 엎어졌어요. 행진수라고 그래서 부두에서 바닷물로 처먹 빠뜨리거든요. 네. 무식해 보이지만 미국도 이렇게 해요. 드라이도크가 아닌 데서 했을 때, 드라이도크는 수영장 같은 데서 만든 다음에 문 열어서 물 올면 자연스럽게 부력을 올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옆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첨벙하면서 이렇게 복원되거든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첨벙해야 되는데 이게 미끄러지면서 함수 부분은 땅에 있고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바다에 빠진 거예요. 이게 최악의 좌초예요. 왜냐? 여긴 앞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밑은 부력이 작용하잖아요. 다르잖아요, 힘이. 거기다가 동해도 조수간만에 차가 있어요. 물 높이. 서해만 심하지. 그럼 올라갈 때마다 여길 지렛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아요, 여기. 그쵸. 안에 깡통인데 철판 이렇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게. 그럼 용골 뼈대가 휘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두 번째, 이 안에 지금 염수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닷물 들어갔죠. 바닷물 수영하다 입에 들어가면 기분 나쁘죠. 짜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물 들어가는 거랑 소금물 들어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많은 전자장비는 다 망가져요. 영원히 못 쓰게 돼요. 근데 이걸 3주 만에 세워서 진수까지 했어요. 김주희 데리고 색칠 다 하고. 이게 가능해요? 가서 야 이렇게 인력으로 세서 잘 쓴다라고 막 홍보하고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겉을 페인트만 칠한. 만일에 저게 사실이다 그러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김정은한테는 왜 상처냐? 북한은 극장국가잖아요.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84년에 나온 건데 그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북한만 유일하게 그 다음 세대 그 세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계자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후계자는 수령의 핏줄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후계자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되잖아요. 아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탁월해서 후계자 세우는 거야. 그럼 아무도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능력이 좋아. 근데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 그렇게 탁월한 후계자냐? 김정은 아들 김정일이 그렇게 탁월한 후계자냐? 그렇게 안 보이죠? 김정일 딸 김주애 탁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만들어야 되느냐? 탁월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위대성 교양 자료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니까 김정일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제 자료 있어요. 김정은 동지는 탁월하다. 3살 때 총을 쐈대. 3살 때요? 네. 실제로 나오는 말이에요. 과장 아니에요. 위대한 교양 자료. 3살짜리가 총을 들어요? 들 힘도 없을 것 같아. 힘이 있나? 더 재밌는 게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해. 다리가 닿아요? 악셀에? 안 닿을 것 같아. 안 닿죠. 3살이면 이게 창문도 안 보여요. 그럼요. 그 다음에 김정은은 노래도 잘하고 악보도 잘 보고 작곡도 잘한다. 말 돼요? 조작해내는 거예요. 탁월한 신비로운 힘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광명성 그러죠.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 1942년 2월 16일 날 생인데 갑자기 뭐 무지개가 피고 별이 또 올라왔다. 그래서 광명성이래요. 거짓말이지. 백두산이 그 2월 달이면 영하 40도 50도인데 그 만삭인 여자가 애나라 미령에 올라가요. 거기 말이 안 되지.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러시아 극동이거든요. 김정은도 지금 20대 후반에 집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자기가 명령하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쵸. 아파트 올려 53층, 아파트 올려 20층 무너져. 지금 53층짜리 은하는 지금 균열되고 있어. 만들어. 그 안 중요해요. 일단 내가 말했으니까 됐으니까. 구축함 만들어 뚝딱거려 싹 치워. 근데 이게 엎어졌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수천 명이 보고 있는 데서 엎어졌잖아요. 자기 딸이랑. 조선중앙텔레비 카메라 노동신문 다 있는 데서. 자랑하려고 준비한 건데. 그렇죠. 이건 숨길 수가 없었죠. 그쵸. 숨기려면 숨겼죠. 다 보고 있는데. 거기다 서방의 인공위성으로, 우리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빠졌네, 좀 움직였네, 매일매일 보도하니까 열받은 거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확인된 것만 5명을 구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처형설이 있어요. 아니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용납 못할 범죄적 행위로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배 띄우다가 엎어졌는데 무슨 범죄예요? 이게 실수지 그냥 업무상 과실이지. 그렇죠.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다 사람 죽이고 하면 뭐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죽였다고 하는 게 추정이 나오느냐. 장성택이 2013년 12월에 처형당하거든요. 장성택 북한은 숙청, 특히 정치적 숙청, 정치적 생명,
물리적 생명을 제거하면 그 사람이 나왔던 기록영화에서 그 부분을 도려내요. 지워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영화에 옛날에 여기 이 사람이 지나가다 갑자기 없어져요. 네. 지워요. 김정은 옆에 서 있어도 네. 그걸 딱 지워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청진 조선소 소장 김명식 해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김명식을 아주 김정은이 애지중지 이뻐했어요. 해군력 현대화한다고. 근데 김명식이 사진이 사라졌어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처형해. 과거 사료를 볼 땐 처형해. 와.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해군 장성을 처형한 적이 있어요. 그 기록 제가 가지고 있어요. 2013년에 서해 전대장 1전대장 전정갑이라고 있거든요. 소장. 북한은 소장이 별 하나예요. 우리 네. 중장이 하나지만. 전정갑의 죄목이 뭐냐. 서해에 한 척밖에 없는 구축함을 침몰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 북한의 해군력이 워낙 열악하니까 네. 북한의 배들은 다 스텔스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요? 나무로 돼 있어서. 아 진짜 배가 나무예요? 그 정도 농담인데. 그 정도로 낡았다. 네, 낡았다. 근데 그 구축함이 이 북한은 이번에 5,000톤급 나오기 전에 낮은급이라는 게 1,800톤급 제일 컸거든요. 근데 정말로 6.25 때 배예요. 바다에 떠 있는 게 기적일 정도예요. 근데 이걸 현대화한다고 자기는 충성을 한다고 뭐 장갑판 붙이고 덕지덕지 붙이면서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침몰했거든요. 그거 충성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전정갑을 처형했어요. 아니 그렇게 낡은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침몰 안 하면 이상하죠. 그쵸. 거기다가 현대화 시킨다고 더덕덕 붙였으니. 그쵸. 무리를 한 거지. 그래서 정확히 그렇게 나와요. 서해에 한쪽밖에 없는 구축함을 침몰시킨 전정갑 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김정은은 해군력 역화의 그 현대화의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에요. 우리말로 김정은의 행동이 조금 비속어로 삽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지금 해군력의 1위는 어디죠? 미국이죠. 네.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죠. 대영제국. 네. 그 이제는 어떻게 스페인 무적함대, 네덜란드 모두 해양을 제패한 나라들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왜냐 해군력은 건설에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군력 건설에.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무리하게 공격했던 것도 해군력을 일거에 괴멸시키면 해군력이 없잖아요. 네. 몇 년 걸리잖아요. 그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던 거지 전쟁에 이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지금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저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치명타, 자기 위대성 교양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의 위대성에 치명타를 가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쵸. 이걸로 홍보해야 되는데 그걸 망쳤으니까. 이게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죽거든요. 19일 날 보도가 되고 12월 30일 날 최고사령관에 취임해요. 그 뒤로 2015년 5월까지 무려 200여 명, 차관급 이상을 200여 명을 처형합니다.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2012년 7월에 우리를 치면 참모총장, 총참모장 리용호를 처형하고 이것도 잘해 나와요. 리용호 놈이라고 나와요. 반당 반영명 분자. 반당 반영명 분자라는 표현은 장성태가 쓰거든요. 이건 처형시키는 죄명이에요. 그 다음에 2013년 12월에는 장성택 처형하죠. 2015년 5월에는 그 당시 이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국방장관을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성이죠. 요때까지. 그러니까 뭐냐?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게 북한 정권의 전통이에요. 이건 어디서 출발하느냐? 아버지 김정일한테 배웠어요. 김정일은 94년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고 네. 그 이전에 90년 전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북한 체제가 아주 급속한 위기를 빠져요. 그래서 고난행군이 오는 거예요. 수십만은 확실히 아사했고 100만 단위 넘어간다는 설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수십만에서 100만 사이일 거예요. 네. 굶어 죽은 사람만. 이해가 돼요? 네. 최대 위기죠? 네. 그럼 불만들이 건들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심화조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요. 사건. 심화조가 뭐냐면은 간첩들을 색출하는 그 태스크포스를 심화조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장성택이 지휘했어요. 그 당시 농업 담당 비서가 서관희였거든요. 의가 아니라 이예요. 북한 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맨날 조선중 텔레비전 나오는 그 할머니 있죠. 네. 총미서 어동지께서 그 네. 이름 리춘희예요. 아. 근데 그때 서관희 농업 담당 비서를 언제? 90년 중반이잖아요. 중후반. 네. 그때 6.25 때 간첩 혐의를 뒤집었어요. 아니 40년 전 얘기를 50 거의 50년 전. 예. 그래서 이때부터 무자비한 고문. 그때 고문 방식 들으면 소름 끼쳐요. 아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낼 거 아니에요. 제 간첩이지. 예. 이렇게 돼. 그럼 또 고문 또. 줄줄이 그냥 엮듯이 칭론콜 거대 여건에서 무려 2만 명을 숙청해. 2만 명이요? 네. 그중에 최소 3천 내지 4천 명은 처형이에요. 강제 이용시키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찍소리 하겠어요? 너무나 끔찍했어요. 얼마나 끔찍했냐면 이 과정 중에 또 장성택은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해요. 또 여기 참여하는 놈들 또 자기 정적을 또 제거하고. 그럼 나중에 김정일이 너무나 판이 커지니까 이 심화조를 책임졌던 인물도 또 처형해요. 죄를 물어서. 너 너무 과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싶어. 이게 심화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김정일은 권한 행동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연사하잖아요. 그쵸.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딱 불만 억제하고. 아주 나쁜 놈이지만 독재는 성공한 거죠. 그쵸. 맞죠? 그럼 김정일은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 김일성한테. 이게 대를 이어서 김일성이 45년 9월에 평양에 왔을 땐 소련군 88 독립여단의 대위로 들어와요. 소련군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당적은 중국 공산당원. 네. 들어올 때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원도 아니었고 조선 공산당원도 아니었어요. 김일성은 그저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고 한반도에 그냥 만주에서 소련군 사단장이 꿈이었어요. 여러 증언을 보면. 근데 갑자기 야 가 그러니까 얘 충성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어리버리하게 들어왔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소련군이 갑자기 깍두가시가 필요하니까 야 너 수상해 노동당 위원장해. 소련군을 등에 업고 이제 쟁쟁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아. 그때는 박헌영, 남노다, 소련파 허가이, 연안파 김두봉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쟁쟁한 사람들. 민족주의 계열은 조만식, 뭐 김구 이런 사람에 비하면 김일성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6.25가 김일성에게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6.25는 김일성에게는 승리한 전쟁이에요. 민족 비극이죠. 왜냐? 이걸 통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거든요. 소련파 허가이를 제거해요. 제일 53년 7월에 휴전협정 직전에 허가이가 자살을 해요. 자살 왜 해요? 소련파 잘 나가는데. 죽인 거구나. 그리고 자살한 이 시신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매장해버려요. 죽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로당의 거도 박헌영. 박헌영은 6.25를 김일성이랑 같이 결정해요. 김일성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헌영을 간첩 혐의로 뒤집어서 죽여요. 56년에 종파 사건이라고 그래서 김일성에 반대하는 소련파와 연안파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때부터 김일성의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67년이 되면 드디어 김일성의 천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형성이 돼요. 이때를 기점으로 막스 레닌주의 책도 못 보게 해요. 원래 공산주의 원료. 네, 금서가 돼. 보려면 허락받아야 돼. 여행도 못해요. 여행 증명서 김일성만 우상화를 본격합니다. 그러면서 68년에 국내파들 갑산파의 거도 박금철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잔당을 처리해요. 69년에는 그 당시 군부 강경파들 허봉화, 김창봉 이런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완전히 이제 인민군대는 김일성의 가신 군대가 되는 거고 김일성은 이 어마어마한 숙청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94년 7월 8일날 자인사했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지만 자인사했잖아요. 우리한테는 민족의 비극을 초래한 인물 아니에요. 용납할 수가 없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피해 숙청을 통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해 온 거죠. 야, 그러니까 무슨 김일성은 그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성격이 호방하고 뭐 김정일에 비해서 그때 북한 잘 살았고 막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얘기 듣고 보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네요. 김일성은 또 어디서 배웠느냐? 나쁜 놈의 그 제왕. 스탈린은 소련 체제를 공업화, 오늘날의 러시아를 있게 한 정말 거대한 공업화였죠. 히틀러를 쳐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히틀러를 무찌를 만한 거대한 공업선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건 좋은 면이지. 그러나 이게 인민의 피였어요. 직접 숙청한 사람만 100만여 명, 2천만 명 정도를 강제노동 수용소. 이 중에 10%는 사망. 그 다음에 인위적인 집산화로 1,000만 명 내외가 굶어 죽어요. 여기에 굶어 죽은 사람의 300만 명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아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왼수처럼 지금 감정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개인 숭배와 피해 숙청의 이 오리지널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에서 배운 거죠. 소련 그러니까, 장교였으니까. 그렇죠. 스탈린이 사실은 현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뿌리예요. 레닌은 1924년에 제대로 된 사회주의 해보지 못하고 죽었고 막스는 이런 공산주의는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꿨거든. 그러니까 스탈린의 대숙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피해 숙청의 역사는 계보가 있는 거죠. 박사님,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번에 배 이제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숙청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목적은 김주애를 우상화해서 후계자로 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우상화 작업이었던 거 위대함. 근데 여기 실패했잖아요. 대실패. 그럼 앞으로 김주애의 어떤 후계 구도나 혹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내상이죠. 왜냐면 보여주기식 정치의 한계가 다들 알지만 말을 안 했는데 네. 엎어졌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식 극장 정치의 치명타다. 그러나 김주애의 위상은 더 강화될 거다. 이번에 진수식을 보면 김정은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사진이 있어요.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 사진은 김정일 씨 같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김정일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해에는 김주애가 비행부대에 네. 갔는데 김주애가 중앙에 김정은이 뒤에 있는 배경 처리된 사진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 김주애의 후계자 옹립은 더 가속할 거다. 그리고 점점 김주애의 헤어스타일과 네. 옷차림을 멀리서 보면 엄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엄마는 뒤에서 김주애를 만들고 있을 거다. 그럼 자기 취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엄마의 복장하고 똑같아요. 엄마의 스타일하고도. 취향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애 뒤에는 엄마가 치밀한 연출 감독으로서 김주애의 후계 정립을 지휘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지휘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김정은 극장 정치의 내상이 이번에 있을 거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고 그리고 김주애의 후계자 옹립도 계속될 거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미 핵을 가진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실패 그 와중에 구축함이 넘어진 거예요.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장담할 수 장담 없을 수 수 없다. 있어요.